안녕하세요. 박상미의 낭독의 발견. 저는 문화평론가 박상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설가 임철우의 사평역 읽어드리겠습니다.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를 읽고 깊은 여운을 소설로 옮긴 이 글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읽으셨지요. 시골간이역 한밤중, 막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송이눈이 내리고 톱밥난로 주변에 모여앉은 가난한 5사람의 이야기, 오늘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는 대학생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건 보름 전까지의 이야기다. 청년은 아직도 저고리 안주머니에 학생증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그것을 사용해 볼 기회는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 이젠 누렇게 바랜 어린 날의 사진만큼의 의미도 없는 그것을 미련 없이 찢어버려야 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감상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은 유리창에 반사된 톱밥난로의 불빛을 응시한다. 그 주홍의 불빛은 창유리 위로 놀랍도록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으므로 청년은 그것이 정작 실물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뻔했다. 그것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먹빛 어둠은 화폭으로 드리워지고 네모진 창틀 너머 순백의 눈송이들이 화폭위에 무수히 흩날리고 있다. 거기에 톱밥난로의 불꽃이 선연한 주홍색으로 투영되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은 기막힌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것이었다. 저건 꿈일 것이다. 청년은 불현듯 눈빛을 빛내며 한 발 창 쪽으로 다가서고 있다. 아우슈비츠에 학살이 있었고 그 후 아무도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않았다. 더는 누구도 꿈꾸지 않았다. 침묵, 잠, 그리고 죽음. 가슴의 뜨거움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오래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이 자식들아. 그날 청년은 누군가가 어지럽게 볼펜으로 휘갈겨 놓은 책상 위의 낙서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홀로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 텅 빈 하우의 교정엔 차츰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고 플라타너스 나무에 설치된 스피커로부터 나지막이 흘러나오고 있는 교내 방송의 고전음악을 들으며 학생들이 띄엄띄엄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는 바로 전날 밤 재적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학교로부터 통보받았다. 주인도 없는 새에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주인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제멋대로 재판했다는 거였다. 이튿날 조간신문 기퉁이에서 제 이름을 찾아냈을 때 그는 한동안 자신과 기사 속의 그 이름과의 정확한 관계를 찾아내려 애를 썼다. 끝내 실감이 나지 않아서 여느 때 하듯 귀퉁이가 쭈그러진 책가방을 챙겨들고 쭈뼛쭈뼛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은 너도 나도 그를 애워쌌다. 아침부터 학교 뒤 막걸리집으로 끌고 가 술을 퍼먹이던 녀석들 중 몇은 저쪽에서 먼저 찔찔 짜기도 했다. 하는 데까진 해봤네만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네. 자네 볼 면목이 없구먼. 지도교수는 짐진 눈물겨운 표정으로 그의 손을 덥석 잡아주었다. 괜찮습니다. 모두들 돌아가버린 텅 빈 강의실은 관속처럼 고요했다. 창틈으로 비껴들어온 일몰의 잔광이 소리 없이 부유하는 무수한 먼지의 입자를 하나하나 허공으로 떠올리고 있었다. 마치 덜 지운 칠판의 글자들, 분필가루 냄새,
휴식 중인 군대의 대오마냥 흐트러져 있는 책상들, 강의실 바닥의 얼룩, 그런 오래 친숙해온 사물들 속에서 그는 노 교수의 나직한 음성과 친구들의 웅얼거림, 그들의 체온과 호흡과 웃음소리와 함성이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또렷하게 되살아나오고 있음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자신을 그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왔던 친숙한 이름들로부터 되간절 그것이 그를 억지로 떼어내려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오래오래 생각했다. 그러나 끝내 알 수가 없었다. 강의실 문을 잠그러 들어왔다가 그를 발견한 수위가 의심스런 눈초리로 당장 나가기를 명령했을 때까지도 그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 문학부 건물을 나설 즈음 백마고지 전투에서 훈장까지 받은 역전의 상위용사인 수위 아저씨가 절뚝이며 뒤쫓아 나오더니 그의 가슴에 가방을 던져주고 가버렸다. 그는 깜빡 잊고 가방을 두고 온 거였다. 그러자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토록 우스웠는지는 모른다. 그는 혼자 미친 듯 웃어 제꼈다. 한참이나 벤치에 엎드려 킬킬대다가 그는 뱃속에 든 오물을 모조리 토하고 말았다. 토하면서도 자꾸만 웃고 또 웃었다. 그러다가 끝내 울음이 터져나와 버렸던 것이다. 덜커덩. 대합실의 출입문이 열리며 한때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4사람 다 여자들이다. 그녀들의 등 뒤로 3동의 시린 바깥바람이 바싹 달라붙어 함께 들어왔다. 바람 끝에 묻어온 싸늘한 냉기에 놀라서 대합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그쪽으로 꺾여진다. 첫눈에도 그녀들이 모두 일행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몸집이 큰 중년 여자와 바바리 코트를 입은 처녀, 그리고 나머지 둘은 큼지막한 보따리를 하나씩 이고 오는 봄이 무슨 행상꾼 아낙네들이 분명하다. 그녀들은 무척 서둘러 온 눈치다. 머플러며 어깨 위에 눈이 수북하다. 추위에 바짝 얼은 뺨을 실룩이며 가쁜 입김을 뿜어내고 있다. 차가 떠난 건 아니죠? 맨 처음 들어섰던 중년 여자가 그 말부터 묻는다. 그녀는 아까 문을 여는 순간 난로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차가 오지 않았다는 걸 짐작했었지만 그래도 재차 확인하려는 속셈이다. 아, 와야 뜨던지 말던지 하지요. 그 빌어묵을 놈의 기차가 1시간이 넘었는데도 감감 무소식이다니까요. 늙은이를 받쳐주고 있던 농부가 나서서 대꾸한다. 그 말에 중년 여인은 대단히 만족한 표정을 역력히 떠올린다. 아예 기뻐 어쩌지 못하겠다는 양 해벌쭉 웃기까지 한다. 웃고 있는 그녀의 빨갛게 칠한 입술을 손으로 쥐어 뜯어 주었으면 싶지만 농부는 참는다. 이 옆에 내는 기차가 연착하기를 오매불망하고 있었다는 트로구나, 젠장. 휴, 다행이지 뭐야. 난 틀림없이 놓쳐버린 줄로만 여겼다고요. 고생한 보람이 있군요. 농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여자를 훑어본다. 그녀는 꽤 비싼 게 틀림없는 밍크 목도리를 두르고 있지만 참 지독히도 뚱뚱하다. 기름찬 아랫배가 개구리 마냥 불룩하고 코트 속에 감춘 살덩어리가 터져나올 듯 코트자락을 압박하고 있다. 농부는 여인의 무릎에 여기저기 짓이겨진 눈을 훔쳐보며 저렇듯 둔하고 커다란 몸뚱이가 눈밭에 미끄러져 뒹굴었을 때 얼마나 거창한 소리가 났을까 하고 상상해보는 걸로 화풀이를 대신한다. 처녀는 머리에서 눈을 털어내고 있고 행상꾼 아낙네들은 보따리를 내려놓은 다음 난로로 달려와 한 자리씩 차지했다. 그러다가 뚱뚱보 중년 여자가 표를 사기 위해 매표구 쪽으로 가는 눈치였으므로 나머지 3여자도 어정어정 그녀를 따라간다. 여보세요, 기차 아직 안 왔다면서요. 뚱뚱보가 매표구 유리창을 두드리며 뻔한 질문을 안으로 쑤셔박아 넣었을 때 늙은 역장은 벌써 차표를 준비하고 있는 참이다.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올 겁니다. 역장은 표를 넉 장 팔았다. 처녀와 중년 여인은 서울행이고 아낙네들은 읍내까지 가는 모양이다.
그녀들이 다시 난로 쪽으로 달려가고 나자 역장은 대합실을 넘겨다보며 오늘 막차는 뜻밖의 손님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대합실에 있는 9명 가운데서 표를 산 사람은 8비다. 의자 위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미친 여자는 늘 공짜 승객이기 때문이다. 9시 5분 전이다. 역장은 암만 해도 톱밥을 더 가져다 주어야 하리라고 여기며 장갑을 찾아 끼고 일어선다. 난로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은 어느덧 7으로 불어났다. 늦게 나타난 것이 무슨 특권인 양 여자들은 비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각기 섭섭지 않게 공간을 확보했다. 그 통의 중년 사내는 연통 뒤편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청년은 아직도 저만치 창가에 서 있고 미친 여자는 죽은 듯 움직이지 않는다. 한동안 여자들은 추위 속을 걸어온 끝에 마침내 불길을 쬐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한마디씩 호들갑을 떨기 시작한다. 덕분에 푹 가라앉아 있던 대합실이 부쩍 활기를 띠는 것 같다. 영락없이 난 얼어 죽는 줄 알았다는게 발톱이 다 빠질 것 같더라고 금매. 그랑께네 뭐라고 그럽디요. 눈 오는 날은 일찌감치 기차 탈 염을 해야 된다고라우. 쌀래기만 조금 쏟아져도 버스가 망월째를 못 넘어간단께요. 글씨 자네 말을 들을 것인디 무담시 그놈의 버스 기다리느라고 생고생만 했네 그랴. 아낙네들은 목청도 크다. 그녀들의 목소리가 대합실 사방벽을 쨍쨍 울리며 튕겨다닌다. 그녀들은 눈에 길이 막혀 버스가 오지 못한다는 걸 늦게야 전해 듣고는 을에 지각하기 일수인 완행열차를 혹시나 탈 수 있을까 하고 역까지 허겁지겁 달려나온 참이었다. 어머 안심하긴 아직 일러요. 혹시 누가 알아요? 기차도 와봐야 오는가 보다 하지. 뚱뚱이 여자가 말했을 때 아낙네들은 문득 멀뚱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본다. 하지만 둘 중 누구도 그 말을 선뜻 받지 못한다. 눈부시게 흰 밍크 목도리와 값비싼 코트를 걸친 여자의 반질반질한 서울말씨가 그녀들을 주저하게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난로 가까이 바로 그녀들의 코앞에 보란듯이 펼쳐놓은 손. 비록 과도한 영양 섭취 탓으로 뭉툭하게 살이 쪄서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뽀얗게 살집이 고운 그 손가락에 훌륭한 보석 반지가 그것도 2개씩이나 둘리어져 있는 것 때문에 아낙네들은 은근히 기가 질린다. 저 여자는 구정물통에 손 한번 담궈보지 않고 사는 모양인갑네. 아낙네들은 불어터진 오징어 발 마냥 볼품없이 아무렇게나 난로 위에 펼쳐놓은 자기들 손이 문득 죄 없이 부끄럽다. 뚱뚱이 서울 여자는 눈치도 빠르다. 주위의 그런 분위기를 이내 간파해내고 내심 우쭐한다. 그녀는 이제 얼었던 몸이 풀리고 나니 입이 심심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시골 보따리 장사 옆에 네들 따위와 얘기한다는 것이 자신의 품위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다른 마땅한 상대를 찾기 위해 고개를 휘둘러 본다. 마침 맞은편에 서 있는 바바리 코트 아가씨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26쯤. 화장이 짙은 편이고 머리엔 노리끼한 물을 들였다. 얼굴은 제법 반반한 편이지만 어딘지 불결감 같은 게 숨어있는 듯하다. 도시의 뒷골목, 어둡고 침침한 실내, 야하게 쏟아지는 빨간 불빛, 청승맞은 유행가가락. 그런 짤막한 인상들이 TV 광고처럼 서울 여자의 시야를 잠깐씩 머무르다 사라진다. 틀림없어. 그렇고 그런 계집애로군. 아무리 눈가림을 해도 내 눈을 속일 수가 없지. 하고 뚱뚱이 서울 여자는 바바리 아가씨에 대한 까닭 없는 아기를 준비하며 확신하듯 중얼거린다. 바바리 코트 처녀는 고개를 갸우 숙인다. 처녀는 맞은편 중년 여자의 시선이 제게 따갑게 부어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불어 모른 척한다. 지까짓게 쳐다보면 어때? 처녀의 이름은 춘심이다. 그래, 춘심이가 내 이름이다. 어쩔래? 그녀는 은근히 부하가 치민다. 도대체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왜 남을 찬찬히 훑어보는 개 같은 버르장머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듯한 눈치가 배면 아주 딱 질색이다.
그것은 흡사 온몸을 하나하나 발가벗기는 것 같아서 불쾌하기 그지없다. 참 알 수 없는 일인 것이 그녀는 어둠 속에서 혹은 빨간 살구알 전등이 유혹하듯 은근한 불빛을 쏟아내는 방구석에서 또는 취한 사내들과 뚜덕뚜덕 젓가락 장단을 맞춰가며 뽕짝을 불러대는 술자리에서라면 누구 못지않은 용감한 여자인 것이다. 부끄러움, 그따위 잊은 지 왕년이다. 시로라기 같은 팬티 한 입 걸치고 홀랑벗어제친 몸뚱이 하나만으로 사내들 얼을 빼놓기쯤이야 그녀에겐 식은 죽먹기다. 춘심이. 적어도 신촌바닥에서 민들레집 춘심이 하면 아직은 인류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대낮에 행길에 나서기만 하면 형편없는 겁장이 계집애가 되고 마는 거다. 무슨 벌거지 때처럼 무수히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 중에 민들레집 춘심이의 얼굴을 기억할 사람이라곤 좀채 없을 터인데도 그녀는 언제나 고개를 쳐들기가 어려웠다. 벌써 3년째 되어가는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춘심이는 애써 고개를 빳빳이 세워 뚱뚱이 여자가 자기를 여전히 뻔뻔스레 훑어보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제 춘심이는 아까보다 훨씬 오만한 표정을 떠올리며 무심한 척 난로의 불빛만 들여다보기로 한다. 춘심이는 고향에 내려왔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다. 중학을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빈둥거리다가 어느 날 밤 무작정 상경한 후로 그때도 바로 이 기차였다. 3년 만에 처음 찾아온 고향집이었다. 그래도 편지는 가끔 띄웠었다. 물론 이쪽 주소는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다. 화장품 회사에 다닌다고 전해두긴 했었지만 식구들이 꼭 믿는 눈치는 아니었다. 어쨌든 그녀의 귀향은 비교적 환영을 받은 셈이었다. 때 묻은 가방 하나만 꿰차고 주랭랑을 친 계집애가 완연한 멋쟁이 처녀로 변신해서 얼마의 돈과 식구들은 물론 친척 어른들 목까지 옷가지며 자질구레한 선물들을 꾸려갖고 나타났으니 그럴 법도 했다. 휴가를 틈타 내려온 걸로 된 그 닷새 동안 오랜만에 그녀는 고향에서 어린 시절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이름도 춘심이가 아니라 예전의 옥자로 돌아왔다. 하지만 고무줄처럼 느지러진 시골 생활이 조금씩 지겨워지기 시작했을 즈음 알맞게도 닷새간의 옥자의 역할은 끝나주었으므로 그녀는 다시 춘심이가 되기 위해 산골짜기 고향집을 나선 거였다. 언니, 나도 언니 댕기는 회사에 취직 좀 시켜주소잉? 그래, 염려마. 내 서울 가서 연락해줄게. 덜어는 콧물을 찍어내고 있는 식구들을 뒤로한 채 하의를 삐걱거리며 고사슬 빠져나올 때 동생 옥분이가 쭈르르 뒤쫓아 나와 신신당부하던 일이 떠올라 춘심이는 혼자 쓴웃음을 짓는다. 미친년, 그 짓이 뭔지도 모르고. 문득 가슴 한쪽이 쏴 아려와서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어 핑 코를 푼다. 이윽고 멀리서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기차다. 온다. 행상꾼 아낙네들과 서울 여자가 맨 먼저 짐꾸러미를 챙겨들었고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노인을 황급히 흔들어 깨워 농부가 등에 업었다. 중년 사내와 창가에 혼자 서 있던 대학생도 천천히 몸을 돌려 세운다. 미친 여자마저 그 소란통에 부시시 일어났다. 그들이 문을 열어 제치고 플랫폼 쪽으로 바삐 몰려가고 있을 때 저편 어둠을 질러오는 불빛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뜻밖의 기차는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은 채로 그들을 지나쳐가고 말았다. 유난히 밝은 기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의 거뭇거뭇 머리통 정도조차도 언뜻 분간하기 어려웠을 만큼 기차는 쏜살같이 반대쪽으로 내달려가 버렸다. 막차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기차는 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막차를 기다리는 동안 톱밥난로 근처에 모여 앉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겠지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와서 나머지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박상미였습니다.